법의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범죄 같은 거 떠올라요. 네. 시체, 부검. 대부분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학문으로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법의학은 산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새로운 의학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892년도에 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집에서 6살, 4살의 어린 남매가 잔혹하게 칼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 프란시스카였어요.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웃이었던 벨라스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웃을 법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 남자가 평소에 본인한테 찝적대기도 했고 그걸 거절했더니 복수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앙심이네. 경찰은 곧바로 벨라스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인하고 비인권적인 고문과 같은 수사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던 시대였는데요. 경찰은 그 남자를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또 가족들까지 구속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는 억울하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니었으니까 저 법의학으로 알아냈을 것 같아. 그렇지. 아니라는 걸. 실제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엄마. 나온 사람 중에서 엄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면 이상하니까. 옆에 마르티네스 씨.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1892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남매 살인 사건에서 진범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범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지문. 지문 아니야? 저는 다른 거 생각했는데. 걔도 뭐라 생각해? DNA. 저도 DNA 생각했어요. DNA 생각했는데. 그때 DNA 19세기 후반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쯤에 DNA가 X선도 막 생기고 이럴 때라서. 1892년. 벌써 DNA를 대조한다고? 아니, 칼의 손잡이에 엄마 DNA만 있는 거야. 그럼 지문도 괜찮겠네. 지문은 너무 지문은 옛날 스타일이라. 그 전에 했을 것 같아.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형님? 없어요? DNA가 난 근데 사실 저 시대 DNA 하니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긴 해요. 나도 좀 이질적이긴 해. 19세기라. 정답! 지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야,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되는. 옛날이니까. 정답은 지문인데요. 아까 DNA는 사실 1980년도가 돼야지 사람마다 그 DNA가 다르다는 알렉 제프스 경의 네이처 논문이 1980년도에 더 나온 뒤구나. 거고요. 1980년대. 네, 그렇습니다. 되게 최근이네. 굉장히 최근 지식인 거고요. 이 사진이 바로 이 사건에서 채취된 엄마, 범인의 지문인데요. 와, 진짜 못됐다. 요즘엔 범죄 수사나 부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지문인데요. 네. 이 남매 살인 사건에 바로 세계 최초의 지문이 범죄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아까 벨라스케 남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다시 한번 범행 현장을 찾게 됩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의 방문에서 피와 함께 굳은 지문 발견했고요. 경찰은 남매의 어머니 프란시스카의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비디오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에. 결과는 정확히 엄마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걸 갖고 수사를 진행하자 자백을 하게 됐는데요. 대체 왜 친모인 프란시스카는 자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지? 옆집 남자가 아까 추근덕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네만 없으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연애 있는데. 하려고 애들 죽였다고?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요, 형. 너 사페다, 사페. 정확히 반전 브레인답게 동기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와, 진짜로? 재혼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슬려서?
사페는 사페를 알아보는 거야. 사페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마구 찔렀었던 거죠. 짐을 통해 두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힌 이 사건은 지문이란 게 과학수사의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지문이 찾기 쉬운 흔적일 수 있는데 왜 안 쓰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문을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당시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목격자 진술, 자백, 그다음에 사용한 흉기 등 현장 증거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지문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확립이 됩니다. 일본 도자기를 막 감식하다가 어떤 의사가 거기에 찍힌 지문을 보고 이거 사람마다 좀 자를 수 있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와. 그걸 네이처에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찰스 다윈의 사촌이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하면서 막 분류를 한 게 그때부터 19세기 후반부터야. 생각보다 오래 안 됐네.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이때부터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근거로 수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지문에도 사실 유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대략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형인지 보이세요? 말구평이 많이 보입니다. 나도 중심 있는 말구평인 것 같은데. 나선형이랑 말구평. 지문이 없는데. 사실 중심이 있는 말구평이라도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이렇게 크게 분류해 놓고요. 지금은 지문이 법의학에 이용되면서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 덕분에 수천만 건의 지문을 몇 초 만에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파워풀한 툴이 된 거죠. 패턴 분석이니까 뭐 AI가 제일 잘하죠, 이거.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법의학에서 딱 3가지가 이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문, 지문, 두 번째가 DNA. DNA, 세 번째가 안구.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예요? 저는 홍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홍채에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홍채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요. 죽은 사람은 또 금방 백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서 활용이 못 돼요. 그렇네. 네. 치아는 시체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치아는 여러분 보기에는 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치아만 갖고도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예전에 세월호 때 어떤 분이 이제 도주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은 유병원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분이 이분이냐를 확인했느냐? DNA 검사도 했고 지문 검사도 했지만 또한 치열. 치과 의사분한테 이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든 걸 얻고 시신을 법치의학자가 또 확인을 하고 네. 이 두 개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고요. 와.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메달 받는 거 아니야? 느낌 옵니다. 법의학은 우리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망한 시체를 부검하면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일일이 부검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운전대에 의해서 흉부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심장파열. 앞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머리뼈 골절과 내부장기 파열까지. 반복되는 손상 패턴을 이 수많은 교통사고의 부검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분석되면서 안전벨트 이외에도 차량 안전장치가 네.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장치가 에어백. 에어백이에요. 정확합니다. 70년대 말 미국 교통안전국은 법의학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어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안전벨트와 함께 에어백이 서졌을 때 사망률은 평균 40% 이상 감소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선 에어백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고요. 이후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도 에어백 관련 법안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외에도 법의학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탄생한 안전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후방 추돌 시 여러분 목이 꺾이면서 경추 골절을 막아주는 헤드레스트, 이 목 뒷받침대,
또 사고 다발 유형, 운전자 실수 패턴 등을 분석해서 차로 이탈 경로라든지 긴급 제동 장치 등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슨 문제일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하세요. 법의학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물건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근데 다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또 있다는 거네. 차 안에 의무화된 게 별로 없어, 없으니까. 물건이. 그거 유아용 시트. 아, 유아용 카시트.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검 결과가 나왔길래?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아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튀어나갔어.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카시트를 의무화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성인 기준으로 만든 안전벨트로는 보호가 안 되다 보니 카시트는 확실히 의무예요. 네. 아기가 그러면은 유아용 카시트가 아닌 일반 좌석에 앉으면 그러면 벌금이에요. 나이를 보고 나이에 제. 유아용 카시트 한번 갈까요? 네. 오케이. 더 생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더 나올 게 없어. 오케이. 정답. 유아용 카시트? 느낌 옵니다. 좋았어. 이거 대박이다. 맞아. 됐다.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준비. 제발. 이 어려운 의학에서. 아, 이건 진짜.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유아용 카시트 맞고요. 법의학자들이 이제 교통사고 현장을 분석하다 마주친 또 하나의 참혹한 현실이 있는데요. 바로 6세 미만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부검 결과 안전벨트가 유아의 복부를 조이는 위치에 걸려 있어서 사고 시 복부를 눌러 장기 손상을 유발하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벨트는 유아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확정됐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근거로 2006년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만 6세 미만. 그걸 하면은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위험이 얼마 정도로 줄어들었나요? 카시트를 착용할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70%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시트 하나로 얻은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죠. 네. 법의학은 단순히 죽음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도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이다.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 저 같은 법의학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80세가 넘는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멀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랫동안 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의학 수준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고 체중 조절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푹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다 아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실망하세요.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어떤 약도 없습니다. 엄마가 최고의 의사였어. 이것만 지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현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법의학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을 삶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는 수많은 죽음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죽음을 막아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